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허법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지금 책이 아직 수정이 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이랑 내일은 이 자료를 할 건데, 이게 형태가 조금 달라요. 여기에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이제 개별 목차가 조그맣게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내용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을 거고, 지금 사실 책 작업하다 보면 수정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제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아니면 정말 늦어도 다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해보시죠. 자, 일단 2차 기본 강의인데, 2차 기본 강의랑 1차랑 이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차에서 기득으로 넘어갈 때 가장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소는 양은 많은데 뭔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상표는 뭐 판례 위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허는 도저히 모르겠다 라는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어제도 상담을 진행했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거의 9명 정도 했어요. 9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특허가 너무 부담스럽고 특허가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벽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너무 벽 같아가지고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운 게 뭐냐면은 저도 겪었던 과정이었고, 1차를 지나고 이제 동차를 이제 과정을 딱 지났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동차 때 뭔가 쫓겨가지고 외우긴 했는데, 가지고 막 뭔가 판례도 외우고 막 학설도 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뜬구름 잡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1차 때는 사실 암기만 하면 되잖아요. 지문에 대한 OX만 판단하면 되고, 조문을 그냥 암기만 해가지고 조문에 대한 어떤 변형을 판단할 수만 있으면은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판례는 결론만 알면 되고. 그래가지고 지문이 눈에 익었으면은 그냥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동차로 들어왔는데, 동차는 이제 갑자기 판례 외우라고 하고, 막 GS라는 게 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간도 짧으니까 이제 마음이 쫓겨서 이제 암기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기부터 하면서 GS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정작 쓸 때는 이제 못 쓰니까 이제 나중에 이걸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GS 자체를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목차를 그냥 외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풀어본 문제, 그리고 외운 목차가 만약에 문제로 나왔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발라서 쓸 수 있지만은 조금만 변형이 되거나 내가 준비하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당황을 하게 되고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허법의 이해가, 여러분이 특허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때부터 시작해서 동차 시간 동안에 이해가 없이 그냥 암기만 하다 보면은 특허법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기본 강의에서는 사실 여러분한테 판례가 뭔지, 판례의 결론이 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이해라는 거는 뭐냐면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결국엔 판례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거고, 왜 나왔는지 이해한다는 거는 이 판례의 주소가 어딘지 안다는 건데, 이 주소라는 것보다 곧 조문입니다. 판례가 나오게 된 경위를 보시면은 조문이 있고 해당 조문과 어떤 비슷한 해당 조문에 이제 해당 조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사실관계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 사실관계가 조문에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매치가 안 되니까 그럼 새로운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조문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판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판례는 특정 조문과 관계가 있어요. 특정 조문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왜 판례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특허법의 어떤 구조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지 특정 사실관계에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사실관계는 어떤 조문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조문과 관련해서 해당 어떤 요건의 판례 부분이다
라는 걸 머릿속에서 이 트리가 딱 그려져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넣어가지고 사안포섭을 하는 거고요. 자, 판례가 이 특정 사실관계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해당 사실관계에 대응되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사실관계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차 시험에서 현출해야 될 부분은 판례에 있어서는 그런 키워드인 거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랑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서 내용 보실 때 이 판례는 어떤 부분에 속하는지, 해당 그 대목차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관련 조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판례가 나왔는지 이런 걸 위주로 볼 거고, 그리고 키워드는 그래서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상표랑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상표는 판례의 어떤 판단 기준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사 판단 기준은 한 가지잖아요. 근데 그 유사 판단과 관련한 판례는 수십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각기 다른 사실관계를 그냥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넣어서 유사 판단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한 판단 기준에서 유사하냐 비유사하냐라는 걸 판단하는 게 상표예요. 근데 특허는 조금 다른 게 이 사실관계가 상표랑 달리 하나의 판단 기준에 맞는 어떤 사실관계들의 변형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바뀌면 판단 기준도 그냥 바꿔버리는 그런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 생기냐면은 상표는 판단 기준이 딱 고정이 돼 있고 거기에다 사실관계를 막 넣으니까 유사 판단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안포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판례가 있으면은 그 판례가 1이면은 사안포섭은 거의 2 정도 수준으로 적으라라고 하는 게 약간 정설적인 수험계에서 정설적인 그런 정설적인 이제 방법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제대로 된 사안포섭을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유사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표장이나 이런 거 표장의 유사성을 판단한다라는 것만 해도 사실 두세 줄 쓸 수 있거든요. 왜?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거는 여기가 어떤 이 기퉁이는 이렇게 돼 있고 대상 표장은 귀퉁이가 다르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판례 실제로 원문 보시면은 사실관계에 대한 그 사안포섭에 해당하는 부분이 판단 기준은 요만큼인데 수십 줄씩 돼 있잖아요. 요걸 어떻게든 요약해서 적는 게 여러분 수험생의 역할인 거고, 판례는 조금 다른 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가 아예 달라지고 그럼 판단 기준도 새로 나오고 라고 해서 거의 1대1로 대응되는 식으로 사안포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내용과 사안포섭의 양이 거의 1대1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표와 그 특허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상표는 사실 몇 개의 판단 기준만 외우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안을 적용하는 데만 연습을 하시면은 득점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근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판단 기준도 새로 외워야 되고 그에 해당한 사실관계도 새로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 판례가 어디에 속하는가라는 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왜 이 판례가 나왔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항상 의문을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특허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특허라는 거는 절차적으로 주체가 누구고 이런 거는 다 제껴두고 실체적인 것만 보자고요. 실체적인 거는 결국에는 특정인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것이 발명이고, 그 발명이 발명에서 이제 특허 가능한 발명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허 가능한 발명을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 특허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록 특허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을 통해서 무효를 하거나 그 등록 특허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소멸하거나 이런 것들, 등록 특허 관련된 내용들이 또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이제 실제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단계로 아이디어, 그리고 발명 중에서 특허 가능한 발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등록 특허의 어떤 권리 아니면은 뭐 등록 특허의 뭐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디어 쪽을 보시면은 자, 아이디어 중에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발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어떤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아, 너가 가진 모든 생각들 중에서 모두가 우리가 법으로 보호해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일부 개념, 일부 해당하는 내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만 발명으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서 발명으로 넘어갈 때 이 발명 정의 규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명 정의 규정을 봤더니 뭐 자연법칙 유효한 기술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이런 식으로 정의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봤더니 발명을 딱 정의를 해놨고 그럼 이 발명이 정의가 돼 있다는 거는 발명이 아닌 것들도 정의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명은 발명인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발명은 발명인데 그러면은 이게 완성된 발명과 미완성 발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발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는 것에서 조문에 없으니 판례를 통해서 완성된 발명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이 이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비발명은 이 미완성 발명이라는 거는 발명이 어쨌든 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완성이 되지 않은 거고 비발명은 아예 발명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비발명이라고 해요. 근데 비발명과 미완성 발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사실 비발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발명 중에서 기본적인 어떤 발명의 정의들을 이제 쭉 봤더니 과연 이런 것들까지 발명이라고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어떤 형태들의 발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특수 유형 발명이라고 속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용도 발명, 선택 발명, 수치 한정, 컴퓨터 발명, 미생물, 식물 발명 이런 것들은 어떤 발명의 형태를 갖췄지만 이게 정말 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비발명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여기서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립성부터 언급하죠. 이게 과연 발명인가? 라고 하는 그 성립성 부분부터 이 특수유형 발명들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발명 자체가 이거를 발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이제 불확실하니 성립성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항상 나오고 있는 게 뭐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발명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특허 요건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등록되었을 때 권리 범위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목차가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성립성이 있고요. 그다음 신규성 판단, 진보성 판단, 그 다음에 명세서 기재 여부. 그러니까 명세서를 어떻게 기재해야지 이걸 발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이제 이 발명의 어떤 정의 규정에서 파생되어 있던 것들이 이런 용도 발명, 그리고 의학 용도 발명, 선택, 그리고 수치, 파라미터, 컴퓨터 BM, 미생물, 식물 이런 발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걸 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이것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특수유형 청구항이에요. PEP 청구항, 기능식 청구항 이런 것들이랑 특히 PEP 청구항이랑 이런 용도 발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이건 명확하게 딱 구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발명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니까 성립성부터 시작을 한 거고 PEP 청구항이나 아니면 뭐 기능식 청구항이나 이런 거는 발명인 거는 의문이 없어요. 발명인 건 의문이 없는데 그 발명을 표현하는 형태가 좀 예를 들어서 뭐 써야 되지 않을 것이 적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덜 써 있다거나 덜 쓰여 있다거나 청구범위에 라고 하기 때문에 특수형 청구항의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특수형 청구항은 성립성을 따지지 않죠. 발명은 이미 성립했으니까. 다만 이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가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록요건 판단 시에 청구범위 해석 방법 그리고 권리범위 판단 시에 청구범위 해석 방법 이 특수형 청구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형 발명과 특수형 청구항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헷갈리는 순간 이제 의형도 발명이 나왔는데 이제 PEP 청구항에 관련된 내용을 쓰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형도 발명은 용도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용도 발명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의학 용도라는 그런 특수한 용도를 가진 발명이 워낙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따로 카테고리를 빼가지고 하위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용도 발명과 의학용도 발명은 하나의 패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발명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미터 발명도 청구항을 보시면은 다 수치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수치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치를 표현하는 방식이 기존의 어떤 단위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거나 라고 해서 결국에는 수치 한정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게 파라미터 발명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발명이 보시면은 판단 기준에서 어떤 수치의 한정 그리고 인계적 의의를 파라미터 발명에서도 따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파라미터 발명은 청구 범위에 그러한 수치 한정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거고요. BM 발명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의 하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미생물, 식물은 사실 2차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분야라서 중요도를 좀 낮게 보셔도 되고요. 결국에서 2차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 역사적으로 이게 쭉 저희 한 10년치를 최근 거를 쭉 보면은 이러한 용도 발명, 선택 발명 이런 발명들에 있어서 심사 기준을 물어본다거나 특히 미생물이나 식물 발명 같은 어떤 심사 기준이나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는 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문에 없는 그런 판단 기준들에 대해서 그냥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기 판례 위주로만 보셔도 2차를 대비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책에는 이런 것들을 써놓긴 했어요. 정말 간략하게. 조금이라도 써놓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셔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라는 것을 이제 아이디어 중에서 발명을 이제 구분했어요. 소팅을 했습니다. 이건 발명이야. 그러면 이 발명을 특허를 받으려면은 언어로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문서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재를 할 것인가 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명세서이고요. 그래서 명세서에 이런 것들을 언어로 너의 생각을 언어로 기재해라. 너가 지금 발명에 속하는 발명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너의 그 아이디어를 명세서에 기재를 하는데 크게는 청구 범위랑 발명 설명으로 기재를 해서 이게 어떤 발명인지 심사관한테 그리고 넓게는 산업계에 있는 다른 제3자들이 어떤 발명인지 알 수 있도록 언어로 기재해라 라는 거예요. 자, 생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어로 기재하는 순간 이 추상적인 어떤 표현들이 다 올바르게 다 100% 표현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같은 생각을 던져줘도 이걸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는 거죠. 이렇게는 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으면 내가 이해를 못 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적어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어라. 아니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어라. 라는 식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기준을 설정해 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들이 조문에는 딱 규정이 되어 있지만 조문에는 한두 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모든 사실관계를 포섭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한 판단 기준, 더 명확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이 판례를 통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례들을 통해서 과연 이 청구 범위가 제대로 적혀 있는가, 정말 심사를 받을 만큼 제대로 적혀 있는가, 발명 설명 부분도 잘 적혀 있는가 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판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떤 게 이런 사실관계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명확하고 관계란 겁니까? 라고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는 판단 기준이 또 나오는 거고,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청구 범위 중에서도 이 명확하고 간결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특수형 청구항이 나오는 거예요. 자, 특수형 청구항은 PEP, 기능식, 마크시, 잽슨으로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PEP는 뭐죠? 제조 방법이 기재가 되어 있는 물건 청구항입니다. 물건 발명 청구항. 그래서 PE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물건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발명이 이게 물건 발명이라고 물건 발명이라는 개념이 딱 없으면은 굉장히 헷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물건 발명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물건 발명인데 중간에 제조 방법이 딱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제조 방법 기재가 사실 물건만 봤을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물건은 어떤 구조나 형태를 이루는 것이 물건인데 그걸 만드는 제조 방법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청부검이라는 것 자체는 필수 구성 요소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구성 요소에 제조 방법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제조 방법을 그러면은 필수 구성 요소라고 봐서 이 제조 방법 기재로 한정해가지고 등록금 판단 시에 고려를 해가지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더해서 등록이 되었다면은 이 제조 방법 기재를 포함해가지고 이 제조 방법 기재까지 이런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야지만 만든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범을 인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판례를 통해서 이건 판단 기준이 성립이 되어 있는 분야인 거고요. 그래서 피입 청구항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판단 시랑 그리고 권리범위 판단 시에 그 판단 요건이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다만 권리범위 판단 시에는 조금 여지를 남겨두는 판례가 있죠.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지만 최근에 또 판례가 기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로 삭제한 판례도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 중에. 그래서 이건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등록금 판단 시랑 권리범위 판단 시를 일치하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라는 거고 사실 PBC 청구항은 판례가 명확하게 있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판도 만만치 않아서 학설을 쓸 가치가 있는 논점이긴 해요. 학설은 사실 민소에선 굉장히 중요하죠. 민소는 학설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학설에 따라 사실 학설은 어떤 학설을 따르냐에 따라서 결론이 그냥 확 달라지잖아요.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결론이 달라지는데 민소 같은 경우에는 그 학설마다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하나의 그냥 이정표 같은 판단 기준에 불과하지 난 이게 맞다. 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학설에 따라서 결론도 막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소에서는 항상 학설 이 5가지잖아요. 문학 판검사로 형태로 적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특허나 상표는 특징이 뭐냐면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학설의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반대에 해당하는 학설을 가진 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아요. 아 그래? 그럼 판례가 그렇게 나왔구나. 그럼 이게 맞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그런 게 이제 거의 이제 특허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학설과 판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학설이 논의가 대립이 막 있다가 막 논문이 나오고 이러다가 판례가 띵 나오잖아요. 그럼 그 판례 이후에는 그 반대되는 학설을 취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도 학설 베이스로 문제가 안 나오고 판례 베이스로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판례 베이스로 그냥 사실관계, 판례에 해당한 사실관계를 줘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그렇게 문제를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판례가 가장 중요하고 판례를 썼는데 어떤 공간이 많이 남거나 아니면 학설을 적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라고 할 때 이제 학설을 적는 거거든요. 학설 및 검토를.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학설들이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에서 그 중에서 그나마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PBP 청구항 부분입니다. PBP 청구항 부분은 그래도 학설이 힘이 있는 논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설을 적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판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몇 개 안 돼요. 학설에 힘이 있는 논점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 PBP고요. 기능식은 이제 청구항을 적었는데, 청구 범위를 기재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적은 거죠. 이거 과연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 이거를 과연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가진 모든 물건에 대해서 모든 물건을 다 고려해가지고 심사를 해도 될까?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재하지 않아야 될 걸 더 기재한 거고, 여기는 기재를 충분히 안 했다라는 게 이제 기능식 청구항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등록금 판단 시랑
권리범위 판단 시에 판단 기준이 나오는 거고, 논리적으로는 두 개를 일치시키고 있지만 결국에는 권리범위 판단 시에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마코시는 어떤 특정 구성 요소를 여러 가지로 적은 거죠. 구성 A는 라지 A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기재하는 걸 마코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청구항에다가 너무 구성 요소를 막 변형해서 적은 거잖아요. 사실 마코시 청구항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구성 요소가 다르면은 그냥 각각의 종속항으로 적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된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그럼 인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고, 사실 마코시에 대해서는 딱히 판례가 없죠. 판례가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기출도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잽스 같은 경우에는, 잽스는 원래부터 이게 특수형 청구항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이 형태에 대해서 이 형태가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견해는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냥 이런 형태, 뭐뭐에 있어서 뭐뭐다라고 해서 앞에 부분 전제부를 기재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인정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제부 기재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전제부의 기재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공지된 부분을 특허요건 판단 시에 고려해야 되는가? 라는 거에 이제 논의가 집중되어 있죠. 그다음 발매 설명 뒷받침 부분은 판례에서 어쨌든 이 발매 설명 뒷받침 부분은 조금 더 너그럽게 해석하려고 판단 기준을 조금 더 넓게 판단해가지고 이제 사실관계를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런 좀 판례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발매 설명 부분은 이것도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명확히 용의 재현이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속하도록 판례가 조금 더 너그럽게 판단 기준을 잡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중에 발명을 골랐고 그 발명 중에서 이 발명을 이제 문장의 형태로 글의 형태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적법하게 적었어요. 그럼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거고요. 특허 요건은 한 가지예요. 29조에 딱 이름이 특허 요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요건들, 우리가 등록받기까지의 고려해야 될 과정에서 29조 외에 36조도 있고 다른 조문도 있고 45조도 있고 다 이런 조문들이 있지만 결국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특허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29조예요. 결국에 이 발명이 특허가 되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고 신규하고 진보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특허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인 겁니다. 나머지는 형식적인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고. 선출원주의 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으로 청구 범위를 적은 게 동일할 때라는 거고요. 결국에 사실 선출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규성처럼 정말 이게 공시된 발명보다 신규한지를 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명세서로 적었는데 명세서로 적은 그 표현이 동일한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끼리 선출원주의 위반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동일한 발명을 가지고 사람이 표현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청구 범위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표현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타인 간의 선출원주의 위반은 거의 없고요. 선출원주의는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 분할 출원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출원이 소급되잖아요. 출원이 소급되면서 청구범위를 안 바꾸거나 정말 조금만 바꿨을 때 이럴 때 선출원주의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출원주의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타인 간에 이런 것들은 거의 실체적인 거로 보기 힘들고요. 형식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특허에서 특허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실체적인 기준은 29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편의 규정이거나 형식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여러 가지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미완성 발명과 어떤 판단 기준을 같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중에서도 특징적으로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이제 의료 기술입니다. 의료 기술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만 이제 카테고리가 똑 떨어져 나와가지고 존재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의료기술도 의료기술이 사업성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특허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 신규성이랑 진보성은 이제 결국에 이 신규성, 진보성은 조문은 굉장히 짧지만 그 짧은 조문의 그 각각의 요건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요건마다 판례들이 있죠. 판단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 신규성을 어떻게 판단할까? 진보성 어떻게 판단할까? 자, 진보성은 대부분의 판례가 어디에 속하냐면 그 쉽게 안에 대부분의 판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쉽게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뭐가 쉬운 것인가? 라는 거에 모든 판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그래서 이런 특허 가능한 발명이에요. 그래서 발명 중에서 이 29조 요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심사를 이제 등록 특허를 하는데 이 등록 특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특허는 이제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 이 특허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이다 보니까 이 재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이 이제 권리의 주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럼 누가 가질 것인가? 라고 해서 발명자가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승계인이 가질 수 있는데 그럼 발명자는 뭔가?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제 판례 부분이고요. 그래서 발명자가 있으면은 발명자가 아닌 사람은 출원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모인 출원이 나오는 거고 발명이 여러 명이 발명했을 때는 공동 발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할 때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뭐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은 1차에서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차에서는. 그래서 2차에서는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 있잖아요. 형식적인 것들은 거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대부분 실체적인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들이 막 나오는 거고.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중에서도 뭐 대리인 관련한 부분들은 가끔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선출원주의가 나오는데 선출원주의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시된 문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청구범위와 청구범위 간에 명세서로 딱 기재가 되어 있는 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청구범위랑 청구범위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허 가능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등록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우선권 제도는 이제 국내 우선권, 조약 우선권 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판단하는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인가라는 거의 문제인 거고 분할 분리 변경 출원행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규정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중요한 거는 분할 분리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판례가 사실 많지 않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분할 분리 변경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꼽자면은 발명이 과연 분할했을 때 발명이 동일하면은 안 되는데 발명의 동일성 판단하는 거 뭐 이런 마이너한 그냥 판단 기준만 나와 있는 거고 대부분은 조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죠. 다만 이 분할 출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하실 때도 가장 많이 보고 활용하는 제도가 사실 분할 출원일 거예요. 분할이랑 이 우선권 부분. 그리고 이 분할이랑 우선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판단 시점이 소급하거나 출원일이 소급하거나 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문제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판례가 뭐 중요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문은 명확하게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심사 청구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 심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 결과는 특허 결정 아니면 거절 결정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불복을 한다.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재심사,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고 여기서 특허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특허 취소 신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출원 PCT가 있고요. PCT는 어쨌든 2차에서는 계속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 PCT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각국에 나간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출원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우리나라의 출원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제 출원과 국제 단계랑 국내 단계를 명확하게 딱 구분을 하셔야지만 PCT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등록 특허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범위 판단,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특허권이라는 재산권이 딱 형성이 됐으니 이 재산권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이 이제 등록 이후의 권리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특허권이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이 공유자 간의 어떤 관계, 지분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들이 나오는 거고 조문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존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게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거는 연장은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뭐 허가나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이 나오는데 그 허가에 관련된 부분에서 과연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판례를 통해서 더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관계, 특수한 사실관계가 나오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과연 존속기간이 어디까지 연장될 것인가라는 것들은 굉장히 특수한 사실관계들이죠. 그건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특허권은 권리 범위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범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원을 할 때 이런 울타리를 제가 쳤어요. 딱 쳤는데 심사를 통해서 이게 심사관이 그래 그 울타리 괜찮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저만의 온전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이제 사수해야죠. 이 땅을 이제 고치는 거는 정정인 거고 이 땅이 무너지는 거는 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거는 무효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 땅이 여기까지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가지고 내 땅은 이만큼의 면적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권리 범위인 거고요. 그래서 권리 범위는 결국에는 청구범위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구범위라는 거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 판단 시에도 해석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발명을 확정해야지 그 발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발명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리 범위 판단 시에도 그래서 청구범위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 기준이 판례를 통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권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인데 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어떻게 특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특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다룰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도 조문에는 없으니까 조문은 진짜 권리 범위 심판 딱 두 줄이잖아요. 1항, 2항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권의 어떤 이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권리예요. 특허권자의 권리 중에 본인 실시할 수도 있고요. 실시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시권 중에는 전용실권, 통상실권이 나뉘는데 통상실권은 이제 비독점적인 통상실권이랑 독점적인 통상실권으로 나뉩니다. 이 독점적인 통상실권은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독점적 통상실권은 대부분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조문을 그래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언제든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통상실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끼키야 뭐 선이나 이런 것들이나 문제가 되지 다른 요건들 사실 문제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문 위주로 파악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조문 피시고 요건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독점은 말 그대로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판례를 잘 아셔야 되는 거고 사실 문제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 독점은 통상실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논점이니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2차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죠. 독점적 같은 거. 2차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범위를 확인을 했고 이 권리 범위에 누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나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특허권 침해인데 그 침해와 관련해서 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일단 그거 하지 마라고 금지를 청구합니다. 근데 이 침해 유형이 어쨌든 이 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걸 이제 유형을 나누어 놓은 것이 이런 문헌, 균등, 이용, 간접, 선택, 생략이에요. 여기서 직접 침해랑 간접 침해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간접 침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직접 침해예요. 직접 침해 카테고리에 속하고 간접 침해는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간접 침해는 침해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다 126조에서 그냥 침해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르고요. 이런 침해가
내가 침해라고 했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걸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 방어 수단으로 나오는 게 침해에 대한 항변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5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뭐 여기다 뭐 권리 남용 이런 것도 추가할 수 있고요. 뭐 항변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침해에 대한 항변으로 사실 안 적었지만 부인이 가장 일반적인 거죠. 아닌데? 침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96조는 특허권은 효력이 없다. 너 땅 효력이 없다. 라는 거. 그리고 무효의 항변. 그래서 무효의 항변 중에서도 권리법인 부정의 항변이 있고 권리 특허권 남용의 항변이 있는데 그중에 그래서 무효의 항변이라는 거는 이 특허권 자체가 원래 무효 사유가 명백하니 나오는 어떤 판단 기준들인 거고요. 그리고 침해에 대한 항변 중에서도 이런 무효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특허권 남용, 권리 소진 이런 것들은 다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어요. 특허법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이 없으니까 다 판례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실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기술의 항변은 특허 발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공지기술 간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기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기술의 항변과 무효의 항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효의 항변은 특허 발명에 대해서 특허 발명의 무효 사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자유기술의 항변은 내가 실시하고 있는 거 확인 대상 발명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 확인 대상 발명이 확인 대상 발명과 공지기술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기술의 항변을 판단하면서 특허 발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문헌침해 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도 과연 자유기술의 항변을 인정해 줄 것인가 라고 할 때만 특허 발명이 딱 등장하지 실질적으로 자유기술의 항변 판단할 때는 특허 발명이 들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특허권 남용은 뭐 무효사유가 명백할 때 또 있어요. 무효사유가 명백할 때 권리 행사 자체가 권리의 남용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무효사가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표준 특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프렌드 조약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는데 너 너무 과한 실시료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건 남용이다. 권리 남용이다라고 주장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 규제법에 의해서 이 특허법도 독점 규제법에 속할 수 있거든요. 속하게 됩니다. 그 요건상. 그래서 그 독점 규제법에 따른 권리 남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특허법에 속한다고 엄밀히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건 제끼고 나머지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권리 소진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이제 특허 발명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그 특정인으로부터 내가 다시 재양수했다. 다시 재양도받았다라고 하면서 너의 권리는 이미 소진됐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리 소진이죠. 권리 소진 중에서도 국내 권리 소진이 있고 뭐 국제적 권리 소진이 또 나뉘어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 판례를 통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는 항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 침해를 했으면 손해배상을 구해야겠죠. 손해가 있으니 손해배상을 구하는데 128조에서 손해배상액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손해배상 방법을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배상은 민법에서 배우셨지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식적 손해가 있잖아요. 근데 1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소극적 손해입니다. 소극적 손해 중에서 그런 일실이익,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래도 특허권 침해라는 것은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손해액을 계산하기도 쉽지 않은 무채재산권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 규정으로서 128조 손해배상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규정들로 대표적인 게 이제 130조 등이 있고 이런 침해 금지 손해배상 외에 그 밖에 구제방법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신용회복, 형사상, 조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침해죄나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판례는 몇 개 없고 대부분 조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특허권이 이제 변경 및 소멸 관련한 부분은 특허권이 형성이 되고 이걸 변경하거나 이제 사후적으로 소멸시키거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무효심판, 정정심판이 있고요. 무효심판 중에서도 무효심판 내에서도 정정 청구라는 게 있어서 무효심판이 공격하는 거면은 정정 청구는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죠.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무효가 됐으면은 무효의 권리관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실시권이 설정되었을 때 이 실시권에 대해서 실시료를 그러면은 받았던 걸 돌려줘야 되나?
그리고 원래 무효 이전에 못 받았던 걸 다시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효이익 권리관계, 돈에 관련된 부분, 대부분 실시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이것도 판례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결에 대한 어떤 불복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심결 취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결 취소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건 심결이라는 거는 특허 심판원의 판단인 거고 심판의 판단에 불복하면은 이제 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법원으로 올라가서 심결 취소송이 있는데 그래서 당사자 적격 소유이익 심리범위 판결의 효력이라는 것들로 해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결 취소송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규정이 없으면 사실 민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면 돼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면 되고 원래 행정소송이니 이건 행정소송에 속하니까 이런 특허법이 없으면은 뭐 민사소송법에 의하거나 행정법에 의하거나 라는 식으로 행정소송법에 의하거나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이 특허권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서 그래 그런 게 있지. 그리고 이 관련한 부분에 어떤 판례들이 있구나. 라는 게 지금 이해가 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해들을 조금 더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은 그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 좀 더 엄밀하게 좀 더 타이트하게 이제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만약 봤는데 조금 뭔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이 판례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내가 좀 못 짚겠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이해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판례가 나오든지 이 중에 하나예요. 이 중 하나의 카테고리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찍으면은 그 판례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 그 판례를 보실 때 판례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관련한 조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용 나가도록 할게요.